과거에 있었던 검찰의 인권 침해라던가 권한 남용 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출범한 기구가 바로 검찰 과거사위원회였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양한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를 적잖이 드러냈다. 이런 평가도 함께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을 맡아서 활동했던 김영희 변호사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자세한 활동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많았어요. 네. 네. 활동을 어느 정도 하신 거죠? 출범 이후에? 전체적으로 작년 3월부터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해서 예, 임명은 그 전에 됐고 네. 원래 5월 말까지 했습니다. 네. 1년이 어쨌든 좀 넘은 시간이었는데 네. 어떻게 시간이 빨리 갔습니까? 아니면 더디게 갔습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이 기간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 굉장히 짧은 시간을 줬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그 안에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네. SNS에 보니까 내가 늘 무서워하던 긴 복도여 안녕.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조사단을 마지막으로 이제 회의를 하고 나오면서 짐을 싸가지고 나오는데 네. 굉장히 많은 아쉬움과 해안이 밀려들면서 또 한편 하여튼 그런 복잡한 감정을 놓고 네. 그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네. 혹시 울컥하셨습니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았고 속상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네. 또 방송 많이 인터뷰도 종종 하셨지만 또 여전히 못한 얘기들도 참 많으실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좀 이런 저의 아쉬움이 그 2기, 3기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또 출범을 해서 검찰 개혁이 제대로 끝까지 완수가 될 수 있기를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성과도 분명히 있었어요. 오늘 발표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저희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아쉬움이 있었지만 일단 그 청년 봉사상, 이 경찰 특진 폐지 이런 것도 이끌어낸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장자한 사건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장자한 사건에 관여했던 경찰이 그분이 3월에 관여를 하셨는데 6월에 청년 봉사상을 받으신 것으로 좀 파악이 돼서 제가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1계급 특진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그 개별 언론사가 상을 준다고 해서 경찰 공무원의 1계급 특진은 굉장히 큰 상이 큰 특혜인데 거의 간첩선을 잡거나 과거에 인신매매범을 일당을 잡아야 가능한 정도로 그런 어려운 기회를 개별 기업이 준다라는 것이 납득이 안 돼서 또 동아일보에도 영예로운 제복상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최근에 2012년부터 1계급 특진을 부대적으로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다 해서 폐지하자는 권고 의견을 냈는데 사실 위원회는 안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행안부 소관이기 때문에 법무부 산하위원회가 주면 안 맞다는 의견을 내면서 이제 권고를 안 받아들였는데 저희는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고요. 입법에 관한 의견도 국회에 대해서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 민간 기업이 주는 걸로 특진한다는 그 형식도 맞지 않고 내용도 그렇고 어떤 개별 기업과 경찰이 유착 관계로 불러올 수도 있고 하는 지적은 작년에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도 그 국감 당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지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의견을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폐지가 되어서 저희 조사단의 굉장히 중요한 성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제현 사건을 좀 집중적으로 보셨잖아요. 네, 다른 사건도 했지만 집중적으로. 워낙 여러 사건들이 있어서 이번에 그 과거사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조사한 게 한 17개 사건이었습니까? 그중에 이제 김학의 장제현 사건들 다 있었는데 장제현 사건을 이제 처음부터 파시고 지금 결과가 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스스로는? 사실은 지금 언론이나 그러니까 또 보도자료를 낸 거 위원회에서 발표한 거 이상으로 저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위원회가 그 소수 의견을 주로 검사들의 소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다수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달되지 않는 면이 있고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또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단 자체가 강제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할 수 없었던 영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아쉬움으로 남아 있고 시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상당한 부분은 좀 밝힌 부분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전달이 못된 거는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제원 사건도 그렇고 뭐 장제원 사건들은 경찰 수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고 검찰까지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보다는 검찰 쪽에 많은 의혹이 있었던 쏠렸던 그런 약간의 성격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검찰이 직접 개입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단이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뭐 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선별한다던가 결과에 대해서 좀 실망하시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건별로. 네. 어떠세요? 그 검찰과 관련된 건 여전히 이렇게 밝히기 힘든 겁니까? 그 부분이 문제인데 오늘 뭐 김학의 사건 수사 결과도 그렇지만 사실 이 검찰 과거사는 검사의 잘못을 검찰을 수사의 잘못을 밝히기 위한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인데 그렇죠. 네. 이번에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 전체 사건에 걸쳐서 기소된 검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전직 검사 중에서도 수사의 잘못으로 그 어떤 수사가 들어간다든지 수사 당시 수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김학의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김학의는 수사 잘못이 아니라 그분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수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는 검사가 없다는 부분이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가장 뭐랄까 패착이랄까 잘못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무한정이 아니어서 탈핵 반대 운동 그러니까 탈핵 운동 이쪽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사실 변호사님이 이 진상조사단 활동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탈핵 운동으로 더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 동명이인인가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분이야 뭐 이런 경우. 네. 그 해바라기라는 이 탈핵 법률가 모임을 이끌고 계시죠? 어떤 모임입니까? 네, 전국의 변호사, 법학 교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 그 원전을 사실상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내걸고 이렇게 반대하고 또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거를 목표로 하는 뭐 전문가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모임을 이끌게 되신 거예요? 그 후쿠시마 사고 나고 나서 2011년 7월 달에 처음 만들었고요. 그때부터 꾸준한 활동을 지금까지도 저는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후쿠시마가 2011년 3월 11일 날 났습니다. 11일 날 났으니까 바로 만드신 거네요. 거의 그 경각심을 가지고. 네. 그전에는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후쿠시마 사고를 보고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반환경적이다 원전이. 그래서 그동안 그 몰랐던 걸 반성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안전을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보통 이 탈핵운동 생각하면 시민단체나 뭐 활동가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법률가 분들이 모였다. 그럼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범주가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분들이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법률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저희는 소송을 주로 소송과 입법운동 주로는 지금까지는 소송을 주로 했고요. 예를 들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그 취소시키는 소송을 해서 1심에서도 승소를 이끌었고 또 그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 허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해서 1심에서 뭐 사정 판결이란 특이한 판결을 받았는데 어쨌든 당시 건설 허가를 해준 게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의미 있는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고 또 최근에 삼척의 원전 지정고시,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정부가 철회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를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것을 정부 스스로 이제 철회를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삼척 주민들의 그런 원전 반대 운동을 그 주민투표라든지 뭐 법률 자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삼척 원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민들 반대가 워낙 했기 때문에 이제 법률가들이 조언을 할 수 있었던 거겠군요. 네. 영덕도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영덕도 그렇고요. 그 법률가들은 몇 분 정도 참여하신가요? 지금 뭐 제가 적극적으로 회원을 모으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한 100여 분 이상의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성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가 신규로 들어서는 것 정도를 반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있는 것도 빨리빨리 해체하자 약간 이런 입장이신가요?
전 세계 어디라도 모든 원전과 모든 핵무기는 없어져야 된다는 걸 목표로 합니다. 핵무기도 안 되고요. 원전도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도 신규로 계속 늘어나잖아요. 특정 연도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감소하는 걸로 네,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반대하시는 강경한 입장이시고. 우리나라는 너무 그러니까 국토가 좁고 네. 또 인구 밀도가 높고 특히 원전 주변 지역의 인구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고요. 또 한 곳에 모여 있는 원전도 너무 밀집해 있어서 밀집돼 있죠. 네네. 모든 부지마다 6개 이상 몰려 있는데 네. 올려 있는 만큼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원전을 지어야 되고 안전하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네.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다 더 짓는 것도 안 되고 지금 있는 것도 안전 여부를 따져서 점점 줄여 나가야 된다. 저희는 즉시 물론 모든 가동을 중단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현실적인 얘기를 사람들은 하잖아요. 뭐 어쨌든 돈을 내야 되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기료 인상 얘기 원전을 좀 줄인다고 하니까 전기료 인상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국제 에너지 기구 IEA에서 이 전기료가 인상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원자력은 좀 계속 해야 된다. 이런 권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네. 그 국제 에너지 기구가 IEA가 네. 선진국 그러니까 주로 미국이나 유럽이 오래된 원전을 폐쇄하는 걸 두고 폐쇄하지 말아라고 그러니까 의견을 낸 건데 네.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 또는 일본에서 오래된 원전을 폐쇄하는 게 굉장히 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안전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전성을 더 강화하려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네. 경제적인 이유로 이건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각국에서 폐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전기요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것 때문에 안전성을 버려야 되느냐. 노후원전은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은데 네.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권고라고 생각하고 네. 또 온실가스 문제도 지금 이미 석탄 화력 발전소도 세계 각국이 줄이고 있고 네.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전을 없애더라도 또 원전 자체도 또 온배수라든지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이 네네.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원전은 어쨌든 없어지는 게 맞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지금 이 원전을 계속 하자는 사람들은 절대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절대라는 건 없죠. 절대라는 건 없고 네. 실제 사고가 터지고 당장 이제 일본 사례를 보니까 이 안전 논란은 그럼 영원히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없애야 된다라는 입장이신가요?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국내 원전이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진 설계 같은 것도 네. 어떤 최대 지진 규모를 제대로 산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내진 설계가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수준이 낮은 그런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지진이 적은 나라가 아니고 네. 굉장히 큰 지진, 역사 지진을 보면은 네. 조선시대나 신라시대에는 100명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큰 지진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네. 근데 하필이면 우리나라 동남권 지역이라고 해서요. 네네. 경상남북도 동해안 지역에 국내 원전이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거죠. 있죠. 근데 네. 그 원전들이 그런 과거에 일어났던 규모 7.0 정도 되는 지진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느냐. 저는 네. 그렇게 보지 않아서 안전성의 측면에서도 너무나 걱정되는 면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핵산업계나 정부가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기보다는 축소하고 그냥 있다. 축소하고 있고 안전하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한빛 1호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위험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 또다시 좀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원자력 안전법상 그 원전 현장에 주재원들이 있어도 이분 그 안전 검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먼저 저는 이번에 한빛 1호기, 저는 영광 1호기라고 하는데요. 영광에 있는 원전 1호기에 관련해서 사실 MBC가 보도를 정말 잘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언론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 한빛 1호기 관련해서는 어쨌든 MBC가 보도를 잘해 주셔서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어쨌든 한빛 1호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어쨌든 제어봉이라고 하는 것은 원전의 출력을 조절하는 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자동차로 치면. 근데 그 제어봉을 성능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이 브레이크인
제어봉을 잘못 조작하고 고장이 났는데 그 출력이 기준치인 5%를 훨씬 추가해서 네. 수분 만에 18%까지 올라갔는데 네. 그럼 원전을 바로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네. 한수원하고 원안이가 무려 12시간 가까이 정지를 안 시킨 게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인데 네, 더군다나 뭐 무자격자가 했고요. 네, 그래서 네. 그 과정에서 출력이 가다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 해결료봉이 좀 늘어나든지 팽창을 해서 네. 또 연료봉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이제 MBC에서 했죠. 근데 그거는 왜 위험하냐면 네. 방사능이 이제 외부로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고 네. 지금 우리 진행자 분께서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출력 폭주로 이어질 수 있고 원자로가 사고가 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굉장히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일이었다고. 네. 원전은 왜냐하면 네. 그 반응이 그러니까 출력을 제어하지 않으면 핵 폭주라는 게 일어나면 결국 이제 핵폭탄처럼 한꺼번에 폭발할 수도 있는 어느 그 제대로 제어를 못하면 그런 위험한 건데 네. 지금 물어보신 주재원 관련해서는 원안위에서 각 원전마다 현장 주재원이라는 걸 둡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어떤 현장 주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또 일상 감사라든지 정기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기 때문에 네. 형식적으로 가 있다시피 하다 이런 그 내부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원전을 일상적으로 뭔가 감시를 하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어서 네.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한빈 얘기만 해도 1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을 맡아서 활동해왔던 김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